네,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로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수치도 문제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분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인지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1분기 GDP 잠정치가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2008년 이후 11년여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수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적어도 외형 총량 면에서는 후퇴를 했다, 거꾸로 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나왔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네. 그래서 뭐 크게 놀라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갈 길 바쁜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러나 생각보다는 적게 줄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인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마이너스 6.8%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더더군다나 중국은 플러스 6%에서 마이너스 6.8%로 무려 12%포인트 이상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한다면 비교적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11년 3개월 전인 2008년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또한 그나마 선방했다. 또 지난해 우리 4분기가 우리 경제 성장률 2%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좀 성장률 높이기 위해서 전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비해서 보면 어차피 올 초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1.4%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선방한 거로 총량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선방했다라고 하셨는데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감소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간 소비가 6.4%가 위축이 됐습니다. 민간 소비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구성하는 그 3대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민간 소비고 그다음이 이제 건설 투자, 그다음에 수출 뭐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전체 성장률 기여도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기여도가 약 5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감소를 하느냐 하는 것에 이 민간 소비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민간 소비가 1분기에 무려 6.4%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22년 만에 가장 줄어든 수치예요. 네. 22년 전에 우리가 1998년 IMF 경제 위기로 가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7년 그 다음 분기인 98년 1분기에 성장률이 크게 감퇴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특히 이 소비 중에서도 운수업에 대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3%, 12.6% 감소했어요. 비행기를 안 타고 기차 안 타고 또 자동차도 안 탔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줄어든 게 이제 도매, 소매, 숙박 이 대목에서는 마이너스 6.5%. 또 하나 크게 줄어든 게 이제 문화 관련 서비스 이 6.2% 이런 분야가 아주 그 급전직하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2분기는 좀 더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어요. 홍 부총리도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2분기가 가장 어려운 시점이 될 것이다. 2분기가 마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다. 이 2분기를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잘 넘기면은 효율적으로 넘긴다면 경제 위기를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는 효과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넘길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2분기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1월 20일경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정 때부터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 수출 무대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월 중순 이후에 본격화됐고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1분기에는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이 집중적으로 2분기에 폭발적으로 한국 경제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업이라든지 경제 부진이 현재 서비스업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외환 위기 때인 20년 전과 글로벌 위기 때인 이 10년 전하고는 좀 다른 양태인데요. 그때는 제조업이 먼저 무너지고 제조업자에서 실업자들이 나오니까 그 이후로 소비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좀 시쳇말로 방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격리를 하다 보니까 소비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장률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일반 3차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실업이 생길 수가 있고 그 파장은 2분기가 가장 크지 않겠는가. 이래서 2분기에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빨리 4월 달이라도 빨리 물러간다든지 네. 또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대처한다고 그러면 1분기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더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S&P라는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2분기에 정점을 쳤다가 3분기 좀 좋아질 것이고 내년에는 한국 경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일부 기업은 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눈에 띕니다.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오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정권가에서 쓰는 어닝 스프라이즈였습니다. 어닝이라는 게 실적, 이윤을 얘기하는데 이윤을 깜짝 실적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한 2주 전에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6천억을 넘어섰다. 이래서 뿌랑 중에서 그대로 선전했다. 상당히 선전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도 그 이후에 많이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영업 실적 기록을 낸 거예요. 삼성전자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고 1분기에 마이너스 1.4%로 전반적인 GDP 성장률은 감소했지만 기업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는 상당히 편차가 크고 특히 반도체 부분은 생각보다 지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부분도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정위가요, 오늘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빨리 승인이 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이제 오늘부로 완전히 소유권이 제주항공으로 넘어가서 결국 나중에 이름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이 항공사, 지방항공사 LCC라고 그러죠. 저가 항공사라고 그러는데 이 항공사를 만드는 데는 경제적인 정책 배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지방에 지방 문화를 발성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지방 경제를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에 항공사 하나씩은 두자. 이래서 전주는 물론이고 제주, 부산, 대구 이렇게 쭉 하나씩 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지방 항공사들이 어려웠습니다만은 최초로 이제 이스타항공이 스스로 몰락을 해서 제주항공에 넘어가는데 이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독점의 소지가 있다거나 또 우리가 처음에 그 전라북도 전주 지방의 어떤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그 선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게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는 지금 항공산업이 워낙 어렵고 예. 이스타항공이 어려운데 여기서 더 세게 하면 결국은 이스타항공을 고갈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결합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래서 지분의 거의 55%를 제주항공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주와 제주가 같은 항공권역에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네. 자,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당정이 우여곡절 끝에 좀 합의를 했습니다. 국민 100%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자들에겐 자발적인 기부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예, 이게 이런 게 이제 여야나 어느 여당 야당의 어떤 당파성을 떠나서 정치인들이 좀 해도 너무한다. 지금 국민들이 이 재난지원금 저것을 받게 된 1차적인 계기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하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2분기가 죽음의 계곡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 돈을 좀 빨리 주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늦어도
5월 초에는 지급을 하자는 것이 거의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절차상의 문제, 특히 국가 채무 발행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그 책임을 서로 안 떠맡으려고 지금 서로 삥뽕을 하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대단히 정치인들의 처신이 좀 경제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매우 좀 산만하고 절박성이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정치인들이 대타협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재 이제 여당은 일단 특정 계층에게 주고 특정 계층에 안 주는 문제가 형평의 문제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선에서 끊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단 주고 이제 나중에 받자 이런데 또 받는 것도 나중에 받는 것도 좀 가혹하니까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그것을 여야가 합의할 것이 아니라 당정이 합의를 했다면 그것을 새로 국회에 추경안으로 제출을 하라. 네. 그럼 그 추경안에 약 3조 5천억 정도의 국가 채무에 관한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국가 채무를 신청하는 모양새를 취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와서 보면 여당이 야당이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문제고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생겼던가 이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여야의 대승적인 그런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사상추의 마이너스 유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에 또 급반등했단 말이죠. 네. 유가가 어디로 갈까요? 예, 유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예, 결국은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오를 것이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질 건데요. 어저께 지금 19%로 WTI가 엄청 뛰었습니다. 얼핏 보면 폭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퍼센트만 놓고 보면요. 그러나 지금 국제 유가가 워낙 떨어져서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1불에서 13불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2불밖에 안 올랐다. 그리고 평상시 작년 12월 달에 국제 유가 평균치가 65불 정도 됐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13불이라는 국제 유가는 여전히 낮은 것이고 예. 네. 그리고 지금 어저께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배를 마음대로 공격해도 좋다는 그런 특명을 내렸고 네. 그 특명을 트위터에 올리는 바람에 국제 유가가 좀 급반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정확하게 행보는 알 수가 없고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만큼 수요가 줄었을 것인가. 지금 감산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970만 배럴씩을 하루에 감산을 하는데 그에 따라서 그보다 수요가 더 많이 줄었느냐 아니면 수요를 좀 더 늘릴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좌지우지될 것 같습니다만은 마이너스 상태는 벗어났지만 당분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